지방 소멸의 시대,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 청년들은 왜 지방을 떠나고 있을까요?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 지역 대학의 폐교는 큰 손실이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지방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인구 유입보다 유출되는 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이 되고 계속 느끼는 현실은 실력보다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서울밖에 모르는 서울공화국에서 우리는 서울을 떠나서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 대신 지방을 선택한 프로 지방러들의 스탠드업 강연쇼 청년 지켜 지방 방위대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제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일하게 서울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유명 마술사로 활동하셨다가 TV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화려했던 서울의 삶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진주에서 답을 찾은 주우형 마술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보다는 먼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무대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24년째 이 마술을 하고 있는 마술사 주우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술사가 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네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마술사 1년 평균 연봉은 한 2,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2,700만 원 받았으면 저는 아마 진작 호그와트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 제 연봉은 제 또래 직장인들보다 평균 연봉은 그래도 높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남에서 유일하게 예술인 부부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사란 직업이 마냥 박봉의 불안한 직업이었으면 저희 부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직업을 못했을 거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특히 지방에서 마술사를 직업으로 하는 건 지금은 마법보다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술사들 사이에서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수하는 마술사가 되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생긴 것처럼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대학을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부산의 한 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의 조직 문화, 이런 문화가 저의 예술적 기질과 개성을 억눌려야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제 적성에는 안 맞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취미로 마술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제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멋지게 던지고 나왔습니다. 지방은 마술을 할 공간도 마술을 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서울로 올라가자니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마술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그때 제 눈에 띈 게 바로 서울 지역 전화번호부였어요. 저 두꺼운 책을 무식한 방법인데 매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미용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땐 그랬어요. 그렇게 민폐를 끼치다가 연락된 곳이 2001년 서울 신천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마술 카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에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배운 것 치고는 좀 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마술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1년 만에 부원장이 됐고 2002년 월드컵 때는 전국 월드컵 경기장 순회 공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술 카페 소속으로 활동을 하다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서울에 매직게이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현재의 회사까지 차리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된 거죠. 2001년도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개봉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대한민국에는 마술 붐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제 사업도 운이 좋았는지 대박이 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연과 대기업 강연, 방송, 영화, 드라마, CF 그뿐만 아니라 연예인한테 마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영화 속에 마술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가서 직접 디렉팅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좀 많이 무리가 왔고 급기야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이 마술이라는 게 창작이 필요한 일인데 쉴 틈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즐겨했던 마술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이 매직게이트를 창업한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물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작정 제 고향인 진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늘 긴장한 상태로 살았는데 고향에 와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술을 잠시 내려놓고 2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쉬니까 다시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몸 상태도 좋아지고 마술이 다시 하고 싶어져서 몸이 간지러웠습니다. 다시 마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 진주에서 활동하는 마술사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이 진주에서 마술사를 본업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돈을 벌기 힘든 건 문제인데 지방에서는 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이왕 할 거면 서울로 다시 가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마술의 불모지가 아니라 블루오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마술이라는 게 서울 사람한테만 즐겁고 지방 사람한테는 안 즐겁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술의 불모지인 고향 진주에서 전화번호부를 뒤질 때의 심정으로 다시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차라리 전화번호 뒤지는 게 쉽겠더라고요. 일단 마술을 하려면 이런 공연장이나 무대가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결같이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마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술도 예술로 인정을 받아 마술사들이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었고 버스킹 등 홍보도 할 수 있었는데 경남에서는 무려 2014년도까지 마술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루는 제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 혹시 공무원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마술은 예술이 아니잖아요. 마술이 예술이라는 걸 증명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한국마술협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현실을 알렸더니 공문을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공무원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서 활동하는 마술사들이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던 건 제가 그때 그걸 뚫어놨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일반인 분들도 이 마술 공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연 중에 마술 그거 사기 아니냐?
야바이꾼 아니냐, 오른손봐, 왼손봐, 막 이런 뭐 공연 분위기를 흐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술사 대부분이 정말 터무니없는 공연비를 받고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술사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력을 늘리기보다는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한 게 지방에서 마술의 저변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마술의 대중화가 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제 자비를 들여서 이 마술 대회, 그리고 또 매직 콘서트,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할 때마다 미어 터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마술극장은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2018년에 개관을 했는데 2020년 코로나고 바로 터진 겁니다. 네, 거의 1년 반 정도 됐는데 마술극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대출금 모두 다 상환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올해 저희가 회사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에 찾아가서 예술 공연, 체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공연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마술의 조선의 시대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해학을 담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저와 제 아내가 기획한 조선에서 온 마술사입니다. 이 공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한데 그야말로 대박 났습니다. SNS에서도 현장에서도 반응이 아주 핫했습니다. 저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정통 마술쇼를 저희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선보인 거였거든요. 어느 날은 공연이 끝나고 어떤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재미있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에 또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가장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제 아내가 기획하고 만든 공연은 거의 늘 매진이 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마술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마술과 마술사에 대한 인식이 지역에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그걸 제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기 대학생분들, 청년분들이 많이 들으러 오셨을 텐데 다들 한 번쯤은 서울을 동경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서울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입견은 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서울을 등지고 진주에 내려왔지만 지금 저는 전국 각지로 초청을 받고 공연을 가는 마술사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법 같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주우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우영 마술사님께 혹시 드리고 싶은 질문이나 궁금하셨던 점 있으실까요?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혹시 어떻게 얻으시는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선에서 온 마술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냥 마술 자체에 그냥 문화만 입히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진주의 전통춤을 또 전수하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 한량무를 저와 아내가 직접 배워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 오프닝에 보면은 같이 등장을 해서 한량무를 추고 마술을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저희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넣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연자를 저희가 소개를 할 건데 이번에 모실 분도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지방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제 한창 이제 서울을 동경할 시기에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온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이예하 채식 요리 연구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활동 중인 채식 요리 연구가이자 인플루언서, 최근엔 작가로 데뷔한 예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수식하는 단어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속 음식들은 직접 만든 친구들이고요. 평소 우리가 먹는 밥상에 비하면 조금 화려하죠? 이쯤에서 몇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친구 식당을 하는가 보다. 야, 젊은데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저 음식들은 평소 차려 먹는 집밥입니다. 네. 저는 좋게 말하면 네, 다채로움을 사랑하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실증을 잘 느껴서 매번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오. 네, 사진 속 음식들은 모두 채소가 주인공입니다. 보통 채소라고 하면 주인공을 빛내주는 단역 정도로 여겨지고는 해요. 밥상의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에 놓인 반찬 정도죠. 스테이크 옆에 이제 몇 가닥 놓인 가니쉬처럼요. 저는 비건, 그러니까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공장식 축산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알게 된 후에 채식을 지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전 자연스레 채소로 요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글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채식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이야기로도 풀어내고 있는데요. 또 제 요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홍순 씨입니다. 저 이렇게 이제 밥상 보자기를 쓰고 웃을 줄 아는 귀여운 사람인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홍순 씨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홍순 씨가 누구냐 약간 이런 마음이시겠죠? 지금 앞쪽에 앉아 계세요. 할머니 안녕? 네. 할머니가 쑥스럽다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귀엽고 홍순 씨는 저의 할머니이자 동시에 이 모든 요리의 숨은 주인공인 저의 스승님이세요. 할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네 싶으시죠? 사실 할머니는 이제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뭐 돌식이 엄마, 뭐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로서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홍순 씨도 같은 마음이시고요.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홍순 씨의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고 서울에서 공부를 좀 더 이어가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걸 응원해 주시고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진주로 데려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조부모님의 손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고추장, 된장, 또 물론 청국장, 나물도 좋아했어요. 덕분에 아주 건강하고 편식의 편자도 모르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손녀 모드였고 제가 홍순 씨의 제자로 되기로 한 본격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부모님의 밑에 자랄 때 빼고 제가 주 활동을 하던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항상 어딘가 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뭐든지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꼈거든요. 스스로를 이제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제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뭘 할 때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끼는지 나를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교 비진학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긴 시간으로 이제 레스토랑에 취업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만의 길을 찾고 싶었지만 주변에선 이런 저를 걱정하며 빨리 그럴싸한 계획과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걱정은 굉장히 감사했지만 그런 조언들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네, 이 전화기성 목소리입니다. 예아야, 밥 먹었어? 잘 먹어야 힘을 쓴다. 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침을 맞고 왔다. 그러니 너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진주에 놀러 와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고 또 전화할게. 라는 전화였는데요. 이제 그날따라 예전 같지 않다는 할머니의 말이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 순간 딱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내 불안함을 채우려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구나. 서울이 답이 아니구나. 할머니의 곁으로 가야겠다라고요. 그렇게 2022년 이른 봄, 손녀는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겠다며 온갖 짐을 싸들고 막 오븐이랑 막 조미료 이런 거 다 싸들고 진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 키워놨더니 할머니랑 살겠다는 손녀, 게다가 채식이니 뭐니 본인을 스님이라고 생각하라는 손녀가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사랑이 많았던 할머니는 이제 손녀를 받아주어요. 어쩌겠어요. 당신의 요리가 좋다는데 해내고야 말겠다는데요. 저는 제가 할머니의 집으로 온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라고요.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들 줄은 몰랐던 것들. 예를 들면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양주라고 아시나요? 가양주는 대대로 그 집안만의 방식으로 이제 빚는 술을 말합니다. 옛날엔 김치를 담그듯 집마다 술을 담궈 먹었다고 해요. 장들도 같습니다. 집집마다 고유의 맛과 향이 달랐기에 그 다양성도 집에 수만큼 있었죠. 전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하나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보이는 일기장이야. 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진짜 일기를 적는 기분으로 굉장히 혼자 적는 기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점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맛을 기록해줘서 고맙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여기서 배워간다. 나도 우리 집 장맛을 배워가고 싶다라고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댓글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어졌거든요. 사랑만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특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요리를 욕심낸 적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요리는 묵은 소금, 간장, 그리고 매실 에키스가 전부다 라고요. 예전에 요리할 때는 굉장히 값비싼 재료, 그리고 양념을 종류별로 갖추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훌륭한 음식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요리들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양념도 몇 가지 안 들어가, 그리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비워야 한다는 걸, 맛과 멋이 살아난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반질반질하게 다듬고 또 채워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내게 진짜 필요했던 건 비우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요. 이 외에도 저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법, 20년을 입어도 해지지 않는 옷 보관법, 그리고 40년이 지나도 튼튼한 대나무 장판 보관법처럼 헌법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법들을 배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입학한 곳은 할머니의 요리학교가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학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진주중앙시장 근처에 잠깐 생겼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새벽시장 혹은 번개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들의 이름과 이제 손질법들을 배우고요. 새벽시장에 가기 위해 걷는 산책길과 골목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수다 속에서도 전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우게 됩니다. 전 이런 지식과 지혜들이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나만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태어난 김에 이제 책도 써보고 인터넷 화보 촬영도 해보고 칼럼도 연재해보고 방송에도 나가며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레시피나 사진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도 아는 이야기여서 그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절로 눈이 머무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요즘 저는 할머니의 요리학교에 다니며 또 다른 꿈이 생겼는데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내가 사랑하는 진주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저 먹거리가 많고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 좋았던 진주의 매력을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뭐가 빠질 수 없죠? 음식이죠. 그러니 누구나 요리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만들 거고요.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고 점자 메뉴판도 만들고 싶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처럼 머무를 수도 있고 동네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마당도 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 좀 열심히 살긴 해야겠네요. 10년 뒤에 예아가 오늘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우주를 통틀어서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누군가를 이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은 소위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짓고 채워지고 갈라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불안하다는 건 그 선택으로 인해 내 삶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도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전 제 불안함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불안함이 나를 또 얼마나 변화시켜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머무르기보다는 기꺼이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며 다시 또 다시를 외치는 세상 하나뿐인 오직 당신만의 레시피를 적어나가길 바랍니다. 전 홍순 씨의 요리학교에서 열심히 인생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머니의 손녀이자 제자인 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무공동에서 온 안영진 33살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홍순 씨께서 우연찮게 제 앞자리에 앉으셔서 네. 강연을 하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끓이시고 엄청 어머니께서도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셨는데 사실 질문은 저는 홍순 씨에게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여태까지 홍순 씨한테 되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생각도 되게 바르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어떤 식으로 좀 전해주셨는지 홍순 씨가 작가님을 좀 칭찬을 한번 해보신다면 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얘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면은 잘 받아들이면서 지가 다 적어요. 적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시 또 내가 한 걸 그대로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러면 아 네가 참말로 잘하는구나 싶어요. 뭐든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탁 찍고 또 하는 모습을 다 적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저는 그렇게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렇게 세심하니 잘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잘했어요. 아주. 진짜 할머니 하트. 이번에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요 영화 감독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관왕의 수상작인 아주 훌륭한 감독님이시고, 이분 작품들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경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란 점입니다. 이 영화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제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김록경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이자 감독 김록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략 한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총 장편, 단편 영화를 포함해서 한 7편의 작품을 영화 연출을 했는데요. 그중 제가 3개의 작품을 꼽아보았습니다. 이 3개의 작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이 배경인 영화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서울을 가야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서울에 사실 영화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영화도 지방에서 찍은 영화는 개수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을, 내가 살던 곳을 영화에 담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간에 대해 남들보다 좀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겨울 달려라 이찬동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각본가, 프로듀서, 그리고 배우로 참여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 배경은 NC 야구장, 그리고 마산 어시장, 그리고 덕동 방파제 마산대학교, 이런 공간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영화 영상을 하는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저처럼 자신이 살아온 지역을 영화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잔칫날이란 영화는 제가 90% 이상을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삼촌포에서 찍었습니다. 잔칫날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칫날이라는 영화는 무명 MC인 주인공 경만이가 그 아버지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가장 슬픈 날에 행사회를 하는,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잔칫날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삼촌포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고, 근데 이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삼촌포에서 찍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삼촌포를 고집한 이유는, 제가 무엇보다 첫 장편 영화를 찍게 되면 제가 자랐던 삼촌포에서 영화를 찍고 싶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공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공간들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삼촌포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장소 협조라든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하기가 힘든 것들을 이곳 지방에서, 이곳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감사하게도 2020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상을 또 다른 곳에서 3개를 더 받아서 총 7관왕을 했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제 어떤 마음들을 영화에 담았을 뿐인데,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관객분들이 그대로 많이 느끼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제가 지역을 영화에 담으려는 그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공간이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라진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사실 어떤 공간은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진주에는 삼각지 다방이라고, 삼각지 다방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삼각지 다방은 실제 진주 중앙시장에 6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진주에서 삼각지 다방은 지역 예술인들이 옛날부터 모여서
작은 공연도 하고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뭐 손님이 없어도 역사적 어떤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사실 이 작품은 지난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했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직접 진주를 찾아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SNS 여기 부천에서 영화 보시고 찾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SNS 올려주신 건데 그리고 부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제에서도 관객분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자기는 고향이 진주인데 영화를 보면서 마치 진주에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이후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진주에 와서 삼각지다방, 진주 중앙시장 그리고 촉송루 등을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둘러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쓴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게 저에게도 너무 깊은 의미가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전문적으로 영화 연출을 배우지도 않았고 글을 쓰는 것을 또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연기를 배우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도움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영화를 찍고 상을 받고 또 다른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그 지역에서 보낸 시간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하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우리 지역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간이 나에게는 익숙해도 충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 그런 작품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보물 같은 또 숨어있는 이야기를 계속 발굴을 할 테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 분들도,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꿈꾸는 청년 모두가 함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찾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 김록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록경 감독님, 앞으로도 우리 경남 지역 혹은 다 지역에서 다양한 얘기를 영화로 이제 담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남효근이라고 합니다. 남효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이제 영화를 찍는데 한번 스태프로 참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참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느꼈던 점은 이제 대인관계나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혹시 감독님 같은 경우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들면서 어떤 점이 중요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잔치날 같은 경우도 영화진흥위원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초기에 지원금을 받아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는 다른 뭐 예산을 짜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짜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공모사업은 뭐 뽑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많이 뽑히지는 않으니까, 혹시나 저는 조금 더 보태서 말을 드리자면, 혹시나 이번에 공모사업이 안 되고 그래도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영화를 볼 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영화, A라는 영화가 좋고 B라는 영화가 좋고 C라는 영화가 좋거든요. 근데 그 글을 심사하는 분들도 취향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좋아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신청을 하시면 꼭 취향에 맞는 분을 찾으시면 또 좋은 결과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먼 거리 오셨는데 이제 힘든 일정이었지만 이 진주시의 지방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바로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충주시청 홍보맨 김성태 홍보담당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충주의 왕자 김선태 증무원입니다. 이 초성을 보면 어떤 글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왜 그렇게 떠오르셨죠, 혹시? 아, 저 때문에, 충주의 왕자 때문에. 맞습니다. 혹시 청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뒤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팬분께서 또 이제 구독자 40만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인구 20만 충주에서 40만 구독자를 이끌어낸, 잘 알고 계시죠? 네, 최고의 스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로고를 보면 이제 뭐 웃기죠? 그러니까 로고뿐만 아니라 이제 충주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로 인해서 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익숙한 도시가 되고 있죠. 서울시는 구독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아이러니하죠. 근데 서울시가 이제 1000만 인구에 18만 정도, 근데 저희가 20만 인구에 4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다고. 진짜입니다. 그 홍보맨을 따라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 직원 대상으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진주시 공무원들이 혹시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혹시? 첩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오셨죠? 그냥 오신 건가요? 공무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산업 스파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하우를 조금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40만이 넘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늘 강조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유튜브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네? 낮은 자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B급, 맞아요, B급 솔직함, 막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김선태가 잘해서입니다. 아니, 다른 이유가 없어요. 농담이고요. 이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결재권자분들부터. 아마 진주시는 결재권자분들이 좀 수월하신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봐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제가 잘한 거죠. 그죠? 네, 끔찍한 순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했고요. 유퀴즈도 나왔었고요. 이건 좀 오래된 거고, 최근에는 SNL에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서경방송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실은 대형 방송사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듣보인 서경방송도 사실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처음에는 공무원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검토해 본다고 해요.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충주시청까지 방문해 주셨어요. 직접 섭외를 하려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섭외에 응하게 됐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네이밍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시대에 지방을 위한 콘텐츠를 하고 있다라고 읍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충주시가 아니라 서울시 홍보 담당관이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충TV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유롭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충주가 고향인데 생활은 서울에서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6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신림동에서. 근데 이제 육수한 거죠,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서 이제 면사무소에 오게 되는 거죠. 그 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 꿈과 그 꿈과 이게 좀 갭이 너무 커요. 여기 보시는
면사무소 광경입니다. 충주에 있는 한 면사무소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벌써부터 소똥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아요. PTSD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금방이라도 날라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일은 뭐냐면 주로 이제 민원인에게 맞는 역할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 인생은 이제 유튜버하고 멀었죠. 거리가 있었죠. 이렇게 지금처럼 될 줄은 꿈에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주시청 홍보담당관의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근데 홍보실에 와서 처음에는 보도자료를 쓰려나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유튜브를 갑자기 시키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저희 충주시장님이십니다. 오해하실까봐. 시장님이신데 근데 유튜브를 시키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유튜브를 시켰지? 그러니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땐 대책 없이 그냥 유튜브를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물론 처음 보고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만 처음에 저는 동영상 편집도 못했고요. 영상은커녕 사진도 안 찍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막했는데 그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 사례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없었어요. 이게 찢은 게 아니라 진짜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회수가 얼마나 없었는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기초자치단체 중에 그런 것도 발견합니다. 조회수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댓글은 막은 걸 봤는데 조회수를 막은 건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조회수가 1위가 됐어. 지금도 억울합니다. 누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영상 만든 사람도 클릭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든 사람도 클릭을 안 했고 출연한 사람도 클릭을 안 했어요. 결제권자분들도 클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공 사례가 없으니까 그럼 실패 사례를 한번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분석기랄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딱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지들 자랑만 해요.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 관광지가 이렇게 멋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뽐내기만 해. 그리고 보통은 외주 용역을 주죠. 혹은 전문 임기제를 고용하거나. 그리고 고퀄리티 영상을 찍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에 정반대로만 하면 성공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무조건 재밌게 했어요. 기존의 기관들이 재미없게 했으니까 재밌게 하자. 그리고 용역업체를 사용했다면 저희는 그냥 내가 직접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가보자. 이렇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다예요. 참고로 쓰레기도 옆에 좀 있는 것 같죠? 저기 있는 액션캠 하나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튜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걸 홍보할 때 포인트로 뒀던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충주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홍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표는 뭐죠? 그냥 충주만 알리면 돼요. 충주라는 이름만 알리면 됩니다. 우리가 SNS나 유튜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대세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브랜딩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주에 있는 사업보다는 그냥 충주라는 이름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유튜브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썸네일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시는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번,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2번, 남들하고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브랜딩이 될까요? 계속 해야 돼요. 그 컨셉으로 계속.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남들하고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이 포스터, 이 썸네일에서 일단 시장님 얼굴이 너무 어둡죠. 밝기 조절을 못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시장님이 시켰어요. 제목이 저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 안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시키냐. 솔직히 저희는 좀 근본이 없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직원한테 지원도 안 해주고 갑자기 시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체계가 있을 턱이 없죠. 팀장님 과장이면 당시에 유튜브가 잘 몰랐어요.
이 뭐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결제로 몰래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던 거죠. 자, 그래서 강조드렸다시피 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잘 됐던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충주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충주가 인지도가 낮아요, 사실. 물론 진주도 저 촉성루 사랑합니다. 남강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인지도가 낮은 도시죠. 그런데 그 낮은 도시를 알리는데 제가 기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제 고향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약간 역겨운 표정으로 보던데 진짜 약간 애양심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몇 번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해도 다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치인 같아 보였나 봐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월급은 그대로죠. 주변에서는 이제 그냥 딴 데 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남아있죠? 공무원 계속 하실 건가요? 왜 이직을 안 하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의를 받아봤어요. 한 4번 정도. 사기업도 있었고요. 뭐 공공기관, 중앙부처도 있었는데 저는 충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주가 제 고향이니까.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와 저 김선태 홍보맨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만약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끝까지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려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충주를 위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저희 충주에 있는 악어봉, 악어섬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경치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충주호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 말고도 어렸을 때부터 충주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희 지역을. 왜냐면 어머니 아버님께서 교사하셨거든요. 맨날 뭐 하겠습니까, 주말에. 주말 방학 때마다 놀러 다녔죠. 그래서 지역에서 놀았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애양심의 근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서울이랑 지방을 뭐랄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냐보다. 지방에 있건 서울에 있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결정이 돼야 뭐 서울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하면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노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찾으시고 그거에 집중하시면서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 경험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강연 초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김선태가 잘한 게 맞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보태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리고 싶은 게 명확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동사무소 공무원이었어요. 면사무소죠, 정확히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었는데 게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공무원도 31살에 들어왔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말단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주목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당연히. 세상은 운빨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 운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운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야에 내 운이 발현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운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홍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